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본선 직행이 유력해졌습니다. 조금 전 끝난 경기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60%에 가까운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럼 경선이 열린 수원 컨벤션 센터 연결해서 경선 결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지경 기자, 역시 예상대로 경기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했네요. 네,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인 안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오전부터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행사장 앞에 모여서 응원을 했고 결과도 압도적인 대승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59.2%, 지금까지 지역 경선 가운데 최대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고요. 이낙연 후보는 30.5%, 추미애 후보 8.7%, 박용진 후보는 1.4%였습니다. 누적 득표율을 봐도 이재명 후보는 55.2%까지 끌어올렸고 이낙연 후보는 33.9%를 기록했습니다. 1위 간 격차는 23만 2천여 표, 21.3%포인트 차이로 더 벌어졌습니다. 네, 민주당 지역 순회 경선이 내일 하루만 남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본선 직행이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논란을 뚫고 과반 압승으로 대세론을 입증했는데요. 본선 직행이 가시화됐다, 또 유력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벌써 본선을 내다보면서 원팀을 강조한 반면에 이낙연 후보는 내일 경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각자 정해진 포지션에서 우리 팀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선수들입니다.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 한순간까지도 호소를 드릴 겁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이제 11만 표만 더 확보하면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합니다. 내일 마지막 서울 경선과 3차 선거인단 참여자 수가 45만 명 정도인데요. 투표율을 감안하면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 37% 이상만 확보하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경기 지역 경선이 진행된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국민의힘은 본경선 진출 결과를 놓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윤석열 후보 측이 4%포인트 차이로 이겼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다른 후보들이 일제히 반발하자 당은 윤 후보 측의 주장이 가짜라면서 불끄기에 나섰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단이 된 건 윤석열 캠프의 대외협력특보 김경진 전 의원의 방송사 인터뷰였습니다. 합해서 우리가 4% 정도 앞선 것으로. 그래서 당원 부분에 있어서는 전폭적으로 아마 한 2배 이상 우리가 윤석열 후보가 앞섰다는 것 같고요. 예. 공개하지 않겠다는 당의 방침과 달리 구체적 수치와 함께 득표율 격차를 언급하자 경쟁 주자들이 당의 조사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당 선관위는 윤 후보 측이 주장한 득표율 격차는 사실이 아니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우선 4%라는 자체가 틀립니다. 4%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가짜입니다. 일부 언론에 후보별 순위가 보도된 데 대해선 당 선관위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며 유출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경쟁 후보 측 반발은 계속됐습니다. 유승민 후보 측은 윤석열 캠프 측은 4%포인트 정보를 어디서 구했는지 출처를 밝히라고 압박했고 홍준표 후보 측도 당의 가짜 수치 유포자를 색출해 응당한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원과 국민들을 현혹하는 게 그게 옳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반칙이죠. 경선 불복하는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건데. 득표율 논란은 2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황교안 후보의 부정경선 주장으로까지 확산되자 김재원 공명선거 추진단장은 즉각 득표율 조작 여부를 조사해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며 조기 수습을 시도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다음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수사 속보입니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던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검찰 출석을 이틀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입을 열었습니다. 화천대유의 진짜 소유주가 누군지 입장을 밝혔는데요. 임현주 기자의 보도 보시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누구 것인가라는 질문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은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그리고 김 씨 자신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오늘 M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는데 세 사람 외에 다른 실소유주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 변호인은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과 관련해서도 대장동 수익금이 수천억 원대로 늘면서 사달이 났다며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사업 초기 자금과 공동 경비 등을 세 사람의 수익금에서 나누어 정산해야 하는데 정 회계사가 국제회계기준상 연내 공동경비 정산을 마쳐야 한다고 서둘러 누가 얼마를 낼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고 이때부터 정 회계사가 녹음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김 씨 변호인은 정 씨가 제출한 녹취록은 일부 편집된 것이라며 무삭제 파일로 대화의 맥락과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록이 정영학 회계사에게 유리하도록 부풀려진 만큼 대부분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김 씨 변호인은 또 검찰이 최근 남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보한 회계 자료에서 수표 4억 원이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인 기록을 확인했다면서 4억 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뇌물로 쓰였다는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이어 화천대유와 천호동에는 자금의 90% 이상을 전부 수표와 계좌로 입금 처리했다면서 검찰에 빨리 수표와 계좌 추적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자금 흐름이 밝혀지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모레 김만배 씨 소환을 앞두고 유동규 전 본부장과 대장동 사업에 초기부터 개입한 정민용 변호사를 불러 실소유주 의혹과 자금 흐름 등을 조사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경찰은 대장동 개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국제형사기구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직접 대장동 개발을 주도해 1,000억 원가량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검찰도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를 추진하며 귀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미국에 있는 걸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그제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깊이 개입한 걸로 알려진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입니다. 8천여만 원을 투자해 1,000억 원 넘는 배당금을 챙기면서 의혹의 중심에 섰지만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검찰도 남 변호사의 여권을 취소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습니다. 인터폴 공조 요청은 적색 수배와 달리 강제성은 없지만 검찰의 여권 무효화 조치와 함께 남 변호사의 조기 귀국을 압박하는데 효과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화천대유의 고위층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를 불러 8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곽 씨는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 원의 성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과급이란 말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5년여 일하고 퇴직금 50억 받았다는 걸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경찰 조사 성실히 임했고 성과급 관련해서 성실히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찰에 소환된 천화동인 1호 이한성 대표에 대해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성문 전 대표 사이의 자금 흐름 등에 조사가 집중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혹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 받았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한마디 해주시죠? 그런 일 없습니다. 이 대표는 배당금 1,200억 원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 다 소명했다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재임 시절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담당 검사들이 위증을 강요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공수처가 오늘 당시 대검차장인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10년 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한 특수부 검사들이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 원장은 대검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건을 맡고 있던 임은정 검사를 교체하고 공소시효 만료 직전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와 기소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원장은 한명숙 수사 검사들의 무혐의를 최종 결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법무부와 대검 합동감찰 결과 조남관 원장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혐의가 확인됐고
공수처는 두 사람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극히 이례적으로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내부의 반대 의견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공수처는 이후 법무부와 대검을 압수수색해 윤 전 총장 감찰 자료를 확보하고 이문정 검사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을 통해 사건 재배당과 검사 교체 과정 등을 조사했습니다. 조남관 원장은 그동안 이문정 검사는 대검 감찰 3과장을 보조한 것일 뿐 이 사건 주임 검사가 아니었다면서 주임 검사를 교체한 게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문정 검사는 조 원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서면 보고서와 전자공문 등을 공수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조만간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접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문정 검사 교체와 한명숙 수사팀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지난주 개천절 연휴에 이어 이번 주는 한글날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공항과 여행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다녀도 어디서 감염이 되는지 모를 때가 많아 걱정인데요. 백신 접종은 속도를 내며 접종 완료자 3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김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김포공항. 아침부터 탑승 수속을 밟으려는 여행객들로 대기줄이 가득 찼습니다. 백신을 맞아 감염 걱정이 줄어 모처럼 여행을 결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같이 남편이랑 제주도 여행 가러 왔어요. 사람이 많아서 걱정되기는 하는데. 어제 운항한 김포공항 국내선 항공기는 466편으로 개천절 연휴 전날보다 20편 많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한글날 연휴에 단풍철까지 겹치면서 확산세가 커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953명, 나흘 만에 2,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은 연일 50%를 웃돌고 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중도 35.8%나 됩니다. 수도권 확진자 비중은 76%로 연휴 기간 비수도권으로의 전파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정부는 주요 관광지 시간차 입장과 전세버스 탑승자 출입명부 작성 등 오늘부터 가을철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방역상 유지를 위해 금년에는 여행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가족 단위로 이동을 최소화하시기를.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3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224일 만입니다. 어제 하루에만 109만 명이 2차 접종을 마치면서 접종 완료자는 전 국민의 59.1%, 18세 이상 성인만 보면 68.7%까지 늘었습니다. 16세에서 17세 청소년 접종 예약률도 44%를 넘었고 임신부도 944명이 예약을 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 옥상에서 20대 남성이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이웃 주민들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2명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외 사건 사고 모아봤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한 다세대 주택 건물. 옥상에 출입 통제선이 쳐 있는 가운데 한쪽 편에 소주병 수십 개가 놓여 있습니다. 지난 1일 밤 11시 반쯤 20대 남성 A씨가 이곳에서 건물 밑으로 추락한 뒤 숨졌습니다. 떨어진 것만 봤어요. 경찰분 들어오고 과학수사대 오고 뭐 그렇게 와서 추락하고. 당시 A씨는 옥상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 2명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다투는 듯한 소리가 크게 나 이웃 주민들이 항의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친구들이 다툼 도중 A씨를 밀어 떨어졌을 것으로 의심하는 한편 A씨가 실족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목격자와 CCTV 등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당시 상황에 대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로변 낙석 방지 공사 현장에 사다리식 작업대가 옆으로 고꾸라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강원 춘천시 서면의 도로변에서 5m 높이의 작업대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작업대에서 용접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노동자 2명이 허리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어젯밤 9시 15분쯤에는
경기 고양시 화정동의 17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8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또 이 여성의 남편과 주민 등 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약 9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우주 전쟁을 대비하는 우주군이라고 하면 아직은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 같죠.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이미 우주군을 창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도 드디어 첫 발을 내디뎠는데요. 첨단 우주 감시 장비가 배치된 공군 관제 부대를 MBC가 처음 찾아갔습니다. 정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불구불 산길을 한참 올라가자 해발 1200m 고지에 둥근 돔 형태의 건물이 나옵니다. 돔이 반으로 갈라지자 첨단 감시 장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반도 우주 상공을 감시하는 전자광학 위성 감시 체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위각 회전하는 리모컨 조작하고 있는 거고요. 돌아가네요. 네. 한반도를 지나는 위성은 2000여 개. 이 중 각국이 극비로 운용하는 군사용 감시정찰 위성 700여 개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게 주 임무입니다. 스파이 위성도 저희가 이제 잡아서 추적하고 그거에 대한 궤적이나 궤도를 분석해서 산출해내고 실제로 저희가 갖고 있지 않는 자료에 있는 위성도 찾아내는. 쓸모를 다한 폐 위성과의 충돌 위험도 미리 탐지합니다. 우주 쓰레기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우리 위성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전력입니다. 우주 감시 장비는 위성 궤도 추적과 촬영용 5대, 6년간 500억 원을 들여 전국 4곳에 설치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우리 군이 처음으로 독자적인 우주 전력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 국군 그리고 공군의 최초의 우주 전력이 전력화됨으로써 우주 작전의 시작을 열 수 있고. 하지만 일찌감치 우주 전력 증강에 나선 국가들에 비하면 아직 우리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우주 강국들은 자국을 위협하는 위성을 직접 공격하는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탄도미사일이 초속 7km로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을 3분 만에 타격합니다. 2019년 인도가 미중러에 이어 세계 4번째로 위성 요격 시험에 성공하는 장면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위성 공격용 레이저 무기까지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제 첫 발을 내디뎠지만 육해공이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세계적이고 통합적인 그런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각군의 어떤 전력들을 끌어모으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다. 우주 강국으로 나아가려면 각군의 전력을 통합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조명 뒤의 사람들을 조명하는 앵커로그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배를 타러 충남 보령의 대천항에 왔는데요. 오늘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 배에 있다고 합니다. 배 갑판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요, 바로 대기실이 나오고 안에 약국도 있고 또 방사선실도 있고 각 진료실들이 이렇게 하나씩 다 있어서 마치 종합병원처럼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 작은 섬에는 이런 큰 병원선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보트를 이용해서 환자들을 태우고 온다고 합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나와서 병원선을 기다리고 있는 게 보입니다. 되게 반가우신가 봐요, 어머니. 보통 병원선이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와요? 한 달에 한 번. 도움이 되세요? 처음 주민들은 네. 병원선 오기만 기다려요. 아, 그래요? 병원선 다이 의사가 가능할 수 있는 건데 가족적인 문제이니까 내 아픈 부분을 다 대화할 수 있고. 일부러 그냥 천천히 보고 있습니다. 환자분이 오히려 가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잡아놔가지고. 이 누구 약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저희 애기 아빠 거고요. 요거는 제 거고.
다 오시긴 했는데 네. 제가 제일 적으니까 가져가요. 허리 수술 받고 계시는데 갑자기 숨이 차시고 답답해 하셔가지고 얘가 막 끓여나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런데 큰 혈관에 막힐 수도 있거든요. 그건 좀 위험하긴 해서 병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들 연락처를 주실래요? 보호자가 필요한데 또 부모님은 그걸 좀 직접 말씀하시긴 좀 곤란한 상황이고 해서 저희가 아들분께 직접 말씀드리고 조금 이렇게 안내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섬주민분들은 육상을 가는 것도 힘들고 거기 의료시설도 잘 없다 보니까 조금 더 덜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또 일반 병원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물건들을 다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이제 배가 흔들리다 보니까 뭐 잇몸이 다칠 수도 있고 이빨이 깨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항상 긴장되고. 선생님은 멀미 안 하셨어요? 저는 그 배에서 자면은 배가 흔들리잖아요. 그건 더 잘 자요. 이게 좀 약간 요람처럼 이렇게 흔들어주는 느낌이라서. 병원선 체질이시네요. 혹시 평생 병원선에 계실 생각은? 그건 좀 어렵죠. 한 달에 1주 정도는 3박 4일 정도 장기 항해를 하거든요. 그게 생각보다는 좀 힘든 것 같아서. 어떤 점이 힘들까요? 길게 할 때? 육지를 좀 밟고 싶은 느낌? 그냥 편의점 가고 싶고. 육지를 밟고 싶은 주된 이유는 편의점을 가고 싶으니까. 병원 가면은 거리 유지도 안 되고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주 신경이 쓰이잖아요. 근데 병원선 오면은 그런 게 없잖아요. 코로나 걱정도 좀 덜 하시다는 거죠? 그럼요. 다른 지역 분들은 확진자가 많은데 이 지역이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섬 지역에.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병원선 사람들과 주민들은 이제 서로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전달까지만 해도 우스갯소리도 하고 하면서 진료를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다음 달에 또 진료를 하러 갔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전국의 병원선은 모두 5척. 사람이 살고 있는 섬 10곳 중 4곳은 여전히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외 연속성이 없는 게 좀 아쉽죠. 그럼 선생님은 지금 이제 무슨 10년 가까이 되셨는데 네.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고 싶네요. 코로나 시대 단절과 고립을 넘어 병원선은 오늘도 바다로 나갑니다. 앵커로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구글과 넷플릭스 같은 큰 IT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돈을 벌죠. 하지만 세금은 본사나 서버가 있는 나라에만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가장 적게 받는 나라에다 서버를 둬서 세금을 줄여왔는데요. 이번에 전 세계 나라들이 모여서 이들 기업들이 돈을 버는 나라에도 세금을 내도록 합의했습니다. 이걸 디지털세라고 하는데요.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네이버는 세금을 4,300억 원 냈습니다. 구글의 국내 매출도 비슷한 규모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세금은 97억 원만 납부했습니다. 돈은 우리나라에서 벌었지만 매출 대부분을 법인세율이 우리보다 낮은 싱가포르로 돌려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회사 본사나 서버가 있는 곳에 세금을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인세율이 낮은 곳에 서버를 두고 영업을 하는 것, 구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조세 회피 방법이었습니다. 이번에 최종 합의된 디지털세는 OECD와 G20이 주도하는 전 세계 130여 개 나라들이 참여했습니다. 내후년 본격 도입되는데 글로벌 대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올린 영업이익 중 일부에 대해 실제 매출이 발생한 개별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현재 아일랜드는 12.5%의 낮은 법인세로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이 같은 행태를 제한하기 위해 최저 법인세율도 15%로 정했습니다. 매출액 1조 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은
어느 나라에 나눠서 내든 최소 15%의 세금은 내야 합니다. A tax revolution which will lead to less unfairness, to more justice, to more efficiency. 영향을 받는 글로벌 기업은 1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도로 글로벌 매출에서 한국 비중이 16%에 불과한 삼성전자의 경우 매출 비중이 높은 해외에 낼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국내에 내는 법인세는 줄어들 수 있지만 정부는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이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 액수가 더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수도권의 조선 왕릉들이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출입이 통제됐던 능디 숲길이 개방된 곳도 있고 조선 왕릉 문화제도 개막하면서 즐길 거리도 다양합니다. 우리 왕릉 주변에 고즈넉한 숲길을 걸어보면서 잠시나마 지친 마음의 위로를 받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 고양시 서울릉,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조선 왕릉 가운데 하나인 이곳은 한적하게 왕릉의 산책로를 거닐 수 있어 시민들이 많이 찾습니다. 공기 좋고 또 뭐 기분도 좋죠. 이렇게 파란 게 많고 그래가지고 산행보다도 여기 능이니까 오는 의미도 또 색다르고. 이달부터 일부 왕릉은 출입이 통제됐던 능 뒤쪽 숲길도 열었습니다. 경기 파주 삼릉의 숲길 깊은 곳,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던 산속 연못엔 노랑 어리 연꽃 군락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달까지 개방되는 조선 왕릉 숲길은 서울의 태릉과 강릉, 파주 삼릉, 화성 6릉 등 9곳으로 총 길이는 21km에 달합니다. 숲길 내 일방통행 등 거리두기 수칙만 지키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늘부턴 조선 왕릉 문화제도 개막합니다. 세종대왕릉과 홍유릉 등 6개 왕릉에선 다음 달 7일까지 주말마다 다채로운 문화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홍유릉에선 판소리와 오케스트라가 결합한 오페라극 나는 조선에서 왔습니다가, 정조와 사도세자의 능이 있는 윤건릉에선 야간 군사훈련을 담은 무예공연 야조가, 세종대왕릉 등에선 선대왕의 3년상을 마친 왕의 환궁을 그린 전통 연희, 채봉, 백희대전이 현장에 설치된 스크린에서 상영됩니다. 코로나19는 우주를 떠나라! 올가을 왕릉 숲길을 개방하고 다양한 문화 공연을 마련한 문화재청은 조선 왕릉이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에게 치유와 휴식을 줄 걸로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학교에도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교육부도 교사 정원을 계속 축소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없으니 교사를 줄이는 게 당연해 보이기도 하지만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없어 한 명의 선생님이 여러 학교를 다니며 수업을 합니다. 그에 따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되겠죠. 홍한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전 9시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영어 수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1교시를 마친 선생님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차로 30분 남짓 달려 두 번째로 출근한 곳은 선생님의 원 소속 근무지인 미로 중학교입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이렇게 다른 학교로 출근했다 돌아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은 뭐 수업 준비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죠. 전교생이 31명인 근덕중학교에서도 미로중의 기술 가정 선생님이 2, 3학년을 가르칩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 작은 학교의 겸임 수업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상이 됐습니다. 음악이나 미술 같은 예체능 과목은 전임 교사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음악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경우에는 계속 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한 명의 교사가 많게는 5개 학교를 오가거나 왕복 148km를 달리며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규 선생님이라든지 문제를 좀 서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좀 찾기가 어렵다던가 그거에 대해서 좀 겁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빠르게 인구가 줄고 인구 밀도까지 낮은 강원도에서 전교생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는 전체 중학교의 43%에 달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2019년 이후 중등 교원 정원은 200명 가까이 줄었고 대신 겸임을 맡은 교사는 50명 가량 늘었습니다.
국어나 영어, 수학같이 수업 시수가 많은 과목조차 한 과목을 2명 이상의 선생님이 수업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학생들은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수행평가 같은 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물어보려 하는데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작은 학교가 많은 지역의 교육청들은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교사를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든 만큼 교사도 줄이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 같지만 작은 학교 학생들을 위한 어른들의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가을에는 단풍도 멋지지만 억새밭의 은빛 풍경도 정말 최고인데요. 기후변화에다 외래종의 유입으로 자꾸 억새의 개체수가 줄고 있어 걱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토종 억새를 복원하기 위해 나섰다고 하는데요. 정선의 민둥산으로 함께 가보시죠.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를 뚫고 오른 해발 1119m의 민둥산 정상. 눈앞에는 바람을 타고 일렁이는 은빛 억새가 펼쳐집니다. 해발 800m 부근부터 정상까지 약 66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억새 군락지입니다. 그런데 군락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곳곳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억새 개체수가 줄고 있는데 외래종까지 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억새 증식에 효과가 있다는 불 놓기가 시도되기도 했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축제가 열려 탐방객들이 찾고 있지만 억새를 지켜보는 마음은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향토수종들이 많이 보존되고 분포되고 그리고 잘 식물이 생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급기야 마을 주민들이 토종 억새 살리기에 직접 나섰습니다. 최근 힘을 모아 토종 억새의 씨앗을 채취한 뒤 묘목으로 키워 17,000주를 다시 심었습니다. 정선 민둥산에 토종 억새를 살려 전국적인 명성을 지켜가겠다는 주민들의 바람이 담긴 겁니다. 계속 운영이 돼서 억새를 관람할 수 있게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내년에 5만 주로 그 수를 늘려 민둥산 억새 군락지를 더 복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등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서 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위해 2조 1천억 원대의 주식 매각에 나섭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홍 전 관장은 삼성전자 주식 1조 4천억 원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모두 7천억 원대 삼성 SDS와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 처분 신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은 약 26조 원의 유산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삼성 일가는 12조 원가량의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나눠내겠다고 신청했습니다. 한글날 체육 경기 소식입니다. 프로농구가 개막해 6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직전 우승팀 인삼공사가 새 외국인 선수 스펠맨의 활약으로 개막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 챔프전 상대인 KGC 인삼공사와 KCC의 공식 개막전. 챔피언 반지를 끼고 지난 시즌 우승을 기념한 KGC 인삼공사 선수들은 첫 경기부터 힘을 냈습니다. 불꽃 슈터 전성현이 시원한 외곽포로 분위기를 주도했고 선수들의 투지도 남달랐습니다. 2쿼터부터 들어온 NBA 출신의 새 외국인 선수 스펠맨은 지난 시즌 설교수로 불린 설린저의 공백을 잊게 하는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고난도 스텝백 석점슛에 이어 KCC 주포 송교창의 공격을 연거푸 막아내는 위력적인 블록슛까지 석점슛 5개 포함 23점 9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올 시즌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KGC 인삼공사는 24점을 넣은 전성현과 더블더블을 기록한 오세근의 활약을 더해 개막전 승리를 거두고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용병이 손발을 얼마 잘 맞추지 못했는데 오늘 너무 잘해가지고 오늘 경기를 보면 솔직히 생각이 안 나는데 현진 선수 미안한데 컵 대회 우승팀 SK는 첫 경기부터 100점이 넘는 공격 농구를 선보이며 전희철 감독에게 정규리그 데뷔전 승리를 선물했습니다.
팀이 추구하는 속공 플레이가 빛을 발했고 오리온에서 11시즌을 뛰고 이적한 허일영은 11득점 6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친정팀을 울렸습니다. 전자랜드를 인수해 새롭게 창단한 한국가스공사는 현대모비스를 제압하고 창단 첫 승을 거뒀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한국 역도의 희망 박혜정 선수가 전국체전 고등부 경기에서 용상 한국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인상과 용상 합계 기록은 도쿄올림픽 은메달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고등부 최중량급 최강자 박혜정은 인상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1차 시기부터 115kg으로 금메달을 확정지었고 3차 시기에는 자신의 최고 기록에 딱 1kg 부족한 124kg을 들어올렸습니다. 용상 경기에서는 기록 경신에 온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1차 시기 160kg으로 예열을 마친 박혜정은 2차 시기에서 바로 166kg 한국 신기록에 도전했습니다. 힘찬 기압과 함께 자세를 잡은 박혜정은 엄청난 괴력으로 바벨을 번쩍 들어올린 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2018년 국제역도연맹이 역도 체급을 조정한 이후 용상 한국 신기록의 새 주인공으로 고등학생 박혜정 이름 석자가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신기록보다 많은 기록은 아니더라도 1kg라도 조금 깨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합계 기록 290kg은 한국 주니어 신기록이지만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보다 7kg이나 앞선 놀라운 기록으로 내년 아시안게임과 3년 후 파리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은메달 선수도 이제 그만큼 많이 노력을 했겠지만 이제 저도 더 노력하면은 이제 2등 선수보다는 더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축구 대표팀이 이란과의 월드컵 최종 예선 4차전을 치르기 위해서 오늘 전세기를 타고 출국했습니다. 오는 12일 밤 좋은 소식 기대해보겠습니다. 한글날 체육 경기 소식 마칩니다. 밤이 된 지금 잠깐 그친 비가 내일 전국에 또 한 차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시면 수도권과 강원도, 경상도 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30mm 남짓이 되겠고요. 충청도와 호남, 경북 북부 지방은 이보다 많은 최고 60mm가량이 예상됩니다. 이들 지역은 특히 내일 밤 사이 벼락을 동반한 세찬 비가 쏟아질 수 있겠는데요. 이번엔 비구름이 찬 공기를 동반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가을비가 내려도 내일 당장 기온이 떨어지진 않아서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4도로 여전히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해져서요. 대체 휴일인 월요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13도 선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대기가 습한 데다가 밤새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내륙 대부분 지방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 서울 등 서쪽을 시작으로 밤이면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서해안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아침 기온 20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씩 높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4도, 남부지방은 또다시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비는 월요일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동과 영남지방은 밤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